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차분하게 비가 내립니다. 자, 지난 시간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21세기에 학문을 하면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 시기에 이제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인 학문의 차원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만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일 수 있는 철학을 포함한 학문 방법론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중통에는 어떠한 어떤 논리라든지 방법론은 없을까라는 생각해서 지난 시간까지 소개한 게 우리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육아에서는 유불도가 너무나 넓고 오랜 역사를 가진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해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해를 찾는다면 육아에서 조선 성리학의 리와 기의 불상리 불상자, 리와 기를 따로 떼어놔서도 안 되고 따로 완전히 하나의 실체처럼 합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 다음으로 도가에서는 이 중묘 논리와 도취의 논리, 여러분들이 용어가 어려우면 쉬운 예로서 도취의 논리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지도리, 경첩의 논리, 안과 밖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면서 나누는 그런 도취의 논리, 지도리의 논리. 다음으로는 불가에서 용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진제와 속제의 이제설에서 보이는 논리, 그 다음에 우리 원효 스님께서 소와 별기를 쓴 대신기신론에 나오는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논리, 1심 2문의 논리에 대해서 소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불도가에서 보이는, 제가 이제 철학적 중도라고 부르면서 중도의 논리라고 제가 호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전통 사유 양식에서 보이는 이 중도의 상식, 사유 양식, 논리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들어가 본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금 느끼시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하나가 한편으로는 둘로 나누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들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유불도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철학적 중도에서 보이는 이 하나와 둘이 한편으로는 두로 나누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는, 노자 도덕경의 도가 처음에는 무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뭔가 꿈틀거리고 있어. 음과 양으로. 여러분, 우리 태극기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음과 양이 태극의 문양으로 둘이 나눠진 듯 하면서 사실은 또 무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사변적이고 추상적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저 앞에 있는 건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건웅이라는 친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건웅이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제 앞에서는 참 제 일을 잘 도와주는 착한 학생이요. 근데 제게 이 보이는 모습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그런 착한 아들의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디 그뿐이겠어요? 거느기는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참 좋은 친구야.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친구한테는 참 얄미운 놈,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착한 학생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착하지 못한 학생, 나쁜 학생, 어떤 친구에게는 착한 친구, 좋은 친구, 어떤 친구는 나쁜 친구. 자, 그러면 착한 친구와 나쁜 친구라고 했었을 때에 건웅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뭐가 나눠져야 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건웅이를 착한 학생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건웅이가 있지 않은 곳에서는 나쁜 사람을 보는 그 속성이, 그런 명, 건웅이의 명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때요? 서양의 형식론상으로 보면 모순관계, 역설이죠. 다음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다 보면 완전히 하나로 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둘로 나눌 수 없는 논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통 철학에서는 하나나 둘이라고 하면 하나에서는 자기 동의를 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둘로 나누면 둘의 역시나 그 각각의 둘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동양에서 보는 세 가지 사유 양식의 공통된 특성은 하나의 실체로 합하거나 음과 양을 하나의 실체로 합하거나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 둘로 나눌 수 없는 논리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철학에서 이론론과 이원론, 우리 철학하면 그 서양 철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서양 논리상으로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환원해서 사유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형식이 보이는 이 특성은 서양 형식, 서양의 논리로 보면 특히 변증법이라는 사유하고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립 모순관계를 사유하는 변증법, 양다리 걸치기, 형식, 동일성이 올렸다는 형식론에 따르면 양다리 걸치기가 애매성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동양사유의 전통에서의 이 불상잡의 논리니 도처의 논리, 일심이의문의 논리를 단순히 하나와 둘로 환원시킨다면, 그렇게 사유를 한다면 두 대립자 간의 모순관계를 살피는 변증법의 논리로 환원시켜서 변증법의 논리로 오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변증법 논리로 환원해서 보는 문제점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철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마저도 많은 오류를 범해왔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대가들이라고 하는 불교 철학자들마저도 누구 이름을 거명하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서양 철학에서 불교의 사상이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동양의 사유를 변증법으로 환원해서 사유를 하는,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들, 학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현재 중국에 가서 학문의 세계를 보면 전공을 불문하고 특히 철학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다 변증법의 논리에 따르는 사유다라고 거의 정리가 되어 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형식상으로는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서양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저도.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상수 양식을 철학적 중도로 보고서 중도의 논리로 부른다라고 해서 유불도가에서 말하는 하나와 둘, 각각의 하나와 둘을 다 동일화시켜서 보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반드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 양식의 공통된 특성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친구들 있고 또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동양 전통 사유 양식에서 이 중도 논리로 보는 이 논리에 있어서 하나와 둘은 서양의 실체론처럼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서의 하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전까지는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을 못 해봤어요. 못 해볼 수도 있고 거의 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이론적으로 더불어 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건흥이 학생이 착한 학생으로서의 모습, 나쁜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둘이, 그렇다고 해서 두 측면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건흥이가 둘이 아니잖아요. 건흥이는 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실제에서는 나쁜 학생으로서, 좋은 학생으로서 모습도 또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하나와 둘이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서 건흥이는 나쁜 놈이기만 한 것도 아니야. 좋은 놈이기만 한 것도 아니야. 만약에 고정된 실체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사이가 불가능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둘이 이론적으로 더불어 있다. 그래서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서 하나와 둘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 건흥이라는 친구를 볼 때 건흥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따라서 건흥이를 보는 모습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흥이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개념적으로 단정지어서 규정해서 마치 건흥이를 다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성, 통일성, 총체적 사유, 전체론적 사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 안에, 범주 안에 묶어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흥이의 착한 모습, 나쁜 모습이 단순히 대립 모순관계가 아니다. 그거를 철학에서는 이제 불어로 쓰면 듀플리시테라고 합니다. 이중성이 아니다. 듀는 두 개, 플리하면 주름이란 말이에요. 두 개로 주름져 있다라는. 이 두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흥이 학생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러죠. 저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또 어떤 다른 친구는, B라는 친구는 이러이러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흥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100가지 모습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동시에 100가지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건흥이라는 친구를, 건흥이는 어떠한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때 건흥이를 전체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서 개념이 묶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건흥이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럴 때에 수많은 모습이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성격을 이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어로는 유니라테알리테, 유니는 뭐를 모으다, 종합하다. 자, 그래서 이론성을 불어로는 유니라테알리테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영어로 유니티, 불어로 유니테가 아니라 유니라테알리테라고 했습니다. 유니는 뭐를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LAT는 라트,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양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상을 모으는데 이 트레준형 하이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티처럼 하나의 개념, 범주 안에 묶어버린다. 마치 전체를 보고서, 총체를 보고서 단일한 개념적 범주 안에서 묶어서 실체론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그런 하나예요.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트레준형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니라테알리테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와 둘은 하나로 있음, 더불어서 하나로 있는 이론성의 측면과 더불어서 이론적이면서도 둘로 완전히 두 개 실체처럼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원성, 듀얼리티. 그래서 요를 다시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이론적 이원성이다. 아주 드물게, 심지어는 철학하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동양 철학하시는 분들. 근데 서양 사회에서는 다 이게 엉터리 사유야. 엉터리 논리야. 불가능해. 사유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추론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 속에서는. 서양의 논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규정 지어 오든지 간에, 우리 실제 속에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응? 그래서 현대 서양 전통 철학 형이상을 비판하고 나온 현대 플란스 철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이제 보고서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쓰이는 논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차이와 차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중도론에서 볼리는 하나와 둘의 관계를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와 둘이 개별적인 실체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무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현대 철학,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은 관계 아닌 관계 내지는 비관계적 관계라는 표현을 써봅니다. 합보, 쌍합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는가? 우리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뭔가 A라는 것, B라는 것을 실제론적이든 실제론적이지 아니든 상정을 하고서 대립관계든 상호관계든 상경관계든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된 실체까지는 아니지만 A와 B라는 것을 나름대로 규정하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규정을 해야만이 관계라는 게 성립한다. 근데 이 중도의 사유에서는 실체론적이든 실체론적이지 않든지 간에 좌우지간 고정된 정해진 고정 불변의 뭐를 상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관계를 비관계적 관계 또는 무관계다. 오늘날의 서양 철학적 표현을 써본다면, 그리고 그때의 하나와 둘의 관계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이론적 이원성이다. 그래서 이론적 이원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론론이나 이원론의 대립 모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열성적 상황으로서 실제하는 사태들이다. 얼마든지 빚어줄 수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사태들이자 실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양 전통 사회의 양식, 논리를 따랐을 때 고정된 정해진 길이 없어. 사람들 마찬가지 삶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진 따라가야 될 길이 없어. 그때 사람의 마음은, 삶의 자리는 정해진 자리, 정해진 중심축이 없다. 그래서 빈 중심, 빈 마음에서의 자리다.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간적으로 어떤 한 가운데나 중간이나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양극을 매개시키거나 종합하려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도의 논리를 따르는 사유, 이 중도의 논리는 고정된 사유의 중심축, 우리가 죽기 살기로 목매달아야 할 정해진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자 논리, 정해진 학문의 길,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한 일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삶의 길이 없다. 우리 각자는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래야만이 자기의 삶,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와 둘을 이런 이론적 이원성의 관계로 보고서 이런 이론적 이원성을 고려하면서 사유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유의 양식, 학문의 논리를 중도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에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이런 중도의 논리를 따르면서, 중도의 논리를 활용하면서 과연 학문이 가능할까? 학문이 성립할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학문이 가능하다면 그때에 이런 중도 논리를 활용한 학문의 모습, 학문의 방법론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가능하긴 할 것인가? 정수면 선생이 힘주어서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막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하는지, 또 설사 가능하다면 그때의 학문의 양상, 학문의 모습은, 또 학문의 방법론은. 자, 계속 여러분이 제가 던진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강의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와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동양의 전통 사유 양식을 철학적 중도로 보고서 거기에 사용되는 논리를 중도 논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한 문구로만 쉽게 묶어서 사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철학적 중도를 다시 크게 선언적, 초월적 내지는 초월론적 중도로 보는 거하고 내재적, 내재론적 중도로 보는 두 개를 나누어서 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제가 철학적 중도로 보고서 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가와 도가에서는 니와 기의 근본 자리에 도가 영은 불변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니와 기의 작동 원리처럼 마찬가지로 도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미국이라고 하면서요, 태극으로 음과 양으로 나누면서 운동을 한다. 그때 기본 가장 심층의 층에 있어서는 이 도가 튼튼하게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게끔 자리를 잡고 있다. 서양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초월론적이긴 하지만 항상 초월성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게 현대의, 그러니까 이론론과 서양 철학에서 이론론과 이론을 비판하고 현대 서양 철학에서
지금 유가와 도가에서 사용하는 논리들과 비슷한 사유들, 차이와 차연의 논리들이 비슷한 논리를 사용을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와 차연의 논리에서도 이 들러저 같은 경우 이 세계를 카오스, 혼돈과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가 더불어 있음. 그래서 이걸 한 용어로 카오스폰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후기 저서와 갖고는 니즘이라는 천계고원에서 니즘의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와 둘이 완전히 나눠지지 않으면서 또 합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운동의 원리, 논리가 본인들은 초론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강하게 도저히 우리가 지울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초론적이라고 하면서 초월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다. 데리다에게서는 노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나왔으면서 그의 데리다의 교착배법, 보충 대리의 논리가 가한한 것은 노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고스 펠레, 금이간, 틈이간, 노고스, 이 노고스의 작동 원리에 따라 펼쳐진 다른 말로 차연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불가에서는 차연이니 돈이 서양의 형이상학적 실체처럼 일차처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공할 뿐이야. 이 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균열이 돼 있든 혼돈과 같이 있는 카오스모스이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어. 불가에서는 전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서양 용어로는 내재적, 초호성 내재는 철저하게 내재성의 사유다. 불가식으로 하면은 공의 사유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의 용수의 이제설을 모녀 스님의 일심이문의 논리, 중도를 저는 내재론 중도로 부르면서 이 유가와 도가 현대 프랑스 철학의 차이와 차이의 논리와도 구분지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중도, 철학적 중도를 나눠보기 전에 드렸던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